많이 어려워요,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시장도 어렵고, 근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이제 계좌를 겪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내 계좌에서의 수익률이 수익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상황이 된다면 감당하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이 그 흐름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과연 반등이 나와서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뭐 이 상태에서 말 그대로 좀 더 크게 흔들릴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힘들긴 하지만 또 막연한 윗방향성의 또 흐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한 또 근거치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말 때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향이 맞을까 또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동향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 글로벌 시장이나 마나 우리나라죠. 그 순실이 누나가 또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혜성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참.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부분은 진짜 모릅니다. 정치라는 걸 모르는데, 다만 미국의 대선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전국 불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치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뭐 후진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아주 뭐 선진국이라기보다는 뭐 개발도상국이 여전히 맞는 중진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그 선거율 자체가 선진화될수록 높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선거 인단을 뽑아서 투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선거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저도 일본에 한 5년 있다 왔는데 일본 총리도 이제 뭐 자주 바뀌다 보니까 국민들이, 젊은 층은 총리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거가 자꾸 선거율이 낮아지고 있죠.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어찌 본다면 선진국일수록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감정이 격심해지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 후진국으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쏠림 현상, 또 쇠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죠.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느꼈던 거는 언론 통제가 좀 심했다는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현재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잠잠했죠. 그리고 지금 뭐 어떤 국내 정국 불안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나름대로의 빅딜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어느 분이시죠? 어느 분의 그 혼외 또 자식이 있으셔서 그 전 대통령 중에 한 분. 어느 분인지 잘 헷갈리는데, 그분의 혼외 자식이 있었다는 부분을 일반 정치인들, 고위층이 모르실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관계된 최순실 씨나 뭐 최순득 씨, 뭐 이런 분들의 관계를 어차피 정치인들도 알고 계셨을 거고, 그거보다 더 심한 누모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느 정도 모종의 딜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부분에 가장 그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결론은 뭐냐면, 이회창 그 전 후보, 이회창 전 후보. 근데 이분이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은 경상도 마산, 어머님은 전라도 영암. 저희 담임 선생님은 예전 그 담임 선생님이 또 충청도 출신이셨고, 저희 누님은 또 노태우 대통령 나오실 때 누님이 대학생이었어요. 그 또 이제 백기환 선생님, 으쌰으쌰 막 이러고 막 정신이 없었죠. 근데 저는 요때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회창 그 대통령 후보 나오셨을 때. 막 괜히 주는 거 없이 싫었어요. 아버님은 좋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싫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젊을 때, 어릴 때 무슨 관심이나 있습니까? 쑥 지나다니다가 찌라시 같은 거, 혹은 옆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혹은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듣고, 그게 세상에 다인지 알아. 그죠? 제가 듣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이분을 싫어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떨어지긴 했지만 절반 가까운 분이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을. 그러면 저 이외에, 제가 막 이분을 욕했는데, 막 대놓고 욕했는데, 저 이외에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바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저는, 솔직히 저는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야, 이게 아니구나.
내 주관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아는 체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 바닥 들어와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방송에서 추천하시는 분 중에 삼성전자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제대로 된 애널리스트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사이버 애널이랍시고 나오는 분들. 심한 경우에는 신문 뉴스 내용 보고, 삼성, 좋아요. 인적 분할하면 좋아요. 인적 분할을 왜 하는지도 몰라. 예? 자사주의 주주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이 생긴다. 그런 자체도 모르면서 그냥 인적 분할 할 거고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불안도 마찬가지인 거고, 미국의 대선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미국 대선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러한 부분에 흔들리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제가 가급적이면 그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충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의 시장 변동폭. 우리가 으악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진짜 이 정도 나오려면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업황이 바뀌고 추세가 바뀌고 한 번 턴이 도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 투자자의 로스컷 물량까지 싹 쏟아지고 한 번 손바뀜이 완전하게 되는 게 20%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태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같은 게 IMF의 기준이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때 그런 굵은 사태나 혹은 9.11 테러나 혹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 미만의 조정은 그냥 일시의 충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굵직굵직한 사건 있죠. 1차 핵실험. 말씀드렸잖아요. 1차 핵실험 날 제가 방송을 늦게 시작해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에이 일단은 괜찮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견뎌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탄핵 때 어땠어요? 탄핵 때 난리 아니었어요. 한번 팡 하고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의 기준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4.43% 빠져 있습니다. 90포인트 빠져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약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가다가 글로벌 증시도 가는데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갈 때 우리나라는 못 가고 그냥 이렇게 되고 있죠. 삼성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중에 북핵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가려고 했는데 또 이상한 누나 딱 나오셔가지고 예? 서로 힘들게. 별의별 루머 다 있어요, 지금. 전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조 단위의 금액이, 창투사나, 자문사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바이오 쪽이나 이런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분 돈이, 움직이는 돈이. 그래서 지금 막 패고 있는 거다. 정은호 씨인가요? 그 사태 났을 때부터 막 그 자금들 패고 있는 거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깨지고 있는 거다. 별의별 루머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수급이나 이런 거는 그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범위는 1980포인트를 장중에 붕괴시킨 범위는 진짜 뭔가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흐름은 아니다. 다만 그건 있죠.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대비 오늘 종가가 조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 종가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보다 삼성전자 한 종목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삼성전자가 유가증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7%가 넘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1%의 등락에 움직이는 게 3.7포인트가 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강보합 상태 이 정도만 유지를 해줘도 안 밀리고 이번 때 원래는 밀렸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막 삼성전자가 한 3, 4% 더 밀렸다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4%라고 치면 한 20포인트 가까이 더. 그러면 심리적으로 더 끌고 내려가겠죠. 근데 삼성전자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체감은 더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건 실질적인 조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에 대한 불안정.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혼조세입니다. 혼조세라고 표현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추세 하락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다우지수의 일봉이 기존에 여태 말씀드린 이제 121선, 일봉상의 121선이 하회가 안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주중에 다 깨져버렸죠. 그리고 18,000포인트도 이탈이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세 속에서 이탈이 됐는데 훅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지지지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선거일이 8일입니다. 8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 8일부터 9일까지 24시간에 걸쳐서 25시간인가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 그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언제든 돌릴 수 있다라는 위치에 아직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의 불안정인데 현물 쪽에서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선물 쪽에서 지금 뭐 12월 만기 선물 누적 계약 3만 계약 이상을 굉장히 크게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건 뭐냐면 단기 추세의 악화라는 거예요. 단기 추세의 악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뭔가의 충격이 있을 때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밀려 내려갔을 때 해지에 대비한 매도라는 겁니다. 추세의 매도가 아니고. 그리고 선물이라는 거는 해지 위주지 선물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매를 한다? 그거는 기관 투자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절대 그런 매매를 안 해요. 선물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생이라는 거는 자 보험 상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에 대한 통계와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항 모형이든 블랙앤쇼즈 모형이든 그런 모형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 만든 모형을 가지고 가격을 뽑아내는 게 파생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옵션 같은 경우에도 6가지의 기준 가격이 있어요. 현재가, 행사가, 잔존기일, 그리고 이자와 금리 플러스 변동성. 근데 변동성은 과거 변동성 플러스 내가 해지를 해야 되니까 내재 변동성.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늡니다. 그게 파생인 거고요. 선물은 삼성전자 지금 뭐 내가 160만 원, 165만 원 있다 그러면 한 주 사잖아요. 165만 원이 있는데 한 주를 살 수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는 뭐 신용을 쓰든 혹은 미수, 그냥 미수라고 했을 때 뭐 한 3주, 3.3주를 살 수가 있죠. 선물을 사게 되면 주식 선물이 있어요. 선물을 사게 되면 주식 선물을 사게 되면 7.6배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레버리지를 높여주는 게 선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HTS가 많이 발달해서 많은 분들이 뭐 옵션 가격도 보고 또 옵션도 보고 선물 포지션도 보고 시장의 포지션도 다 보시는데 그것을 다 보셔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시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어떤 해석을 하냐면 자꾸 선물에서 많이 매도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선물에 매도가 많고 현물 쪽에도 매도가 많고 뭐 합산을 해서 뭐 ETF 같은 상품에도 매도가 한쪽 외국인이 막 너무 집중돼 있다. 그렇다면은 그건 외국인의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현선물에 대한 엇갈린 크로스의 매매가 나오든가 하는 경우는 해치입니다. 그리고 선물 쪽의 공격적인 매도만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데일리로 해석을 해드려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선물로 외국인들이 7배 많이 사서 야 7배 많이 때리고 그게 아닙니다. 지수 선물을 많이 매매하죠. 해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에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 불안정도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까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기금의 수금이라고 써있는데 수급. 연기금이 이제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규제를 풀어줘서 소형주에도 스몰캡도 매수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지 스몰캡을 매수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방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 겁니다. 연기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임박돼 있죠. 임시주총 때 얘기를 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를 해서 내놓겠다. 그리고 물론 그게 이제 시장 기대치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범위가 12월 기준까지는 인적 분할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만 내년에 주총 때 그것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적 분할까지. 그럼 인적 분할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금융시장에 발을 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요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경영권을 완벽하게 이재용 씨가 장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린 18,000선이 이탈이 됐는데 문제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앞전의 흐름에서는요. 121선을 이탈을 시켰을 때에 121선 자체가 하향 추세였습니다. 장기 추세. 그러니까 120 거래일 동안의 평균 주가가 지수가 하락하고 있을 때 밀려 내려갔고 저점이 조금씩 더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충격이 한번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은 장기 추세가 61선은 뭐 꺾어져 버렸습니다만 이거는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의 불확실성 부분이겠죠. 그러고 나서 121선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요 기준에서 언제든 쉽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야 이거 트럼프가 되면 난리가 나 그럴 것 같으면 쭉 내려가 있겠죠. 왜? 지지율 격차가 발생됐기 때문에. 예? 힐러리가 밀렸어요? 그 뭐 조사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힐러리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는데도 일단 시장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출렁은 없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추세선 뭐 안 넣어드렸는데 딱 지지라인 걸쳐져 있고요. 60월봉선, 그 다음에 120월봉선. 전체적으로 보시면 추세가 이게 지금 조정받고 있구나 라고 얘기조차 할 수가 없어요. 막 굉장히 지금 불안하잖아요.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되면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해요. 무슨 뭐 진짜 막 총 쏘는 전쟁이 아니라 트럼프가 되면 뭐 난리 날 것처럼 택시를 타도 트럼프 욕하고 우리나라 정치도 이런데 왜 남의 정치까지 욕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어차피 SBS에서 안 보실 거니까. SBS에서 저기를 해요. 방송 중에 이제 VR이라고 해서 자료 화면이 나가죠. 그럼 그 내부에서는 뭐 서로 의견 교환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리허설을 안 해요. 원래는 리허설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근데 요즘엔 뭐 리허설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아나운서께서 어느 날 대선 그때 테마주 얘기 나오는 날인데. 와, 트럼프가 말이야. 아주 못된 사람이고 말이야. 이 사람이 되면 막, 위험하고 우리나라도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뭐 선거인단이 똘똘하겠죠. 뭐 브렉시트처럼 그렇게 뭐 막, 그 바보같이 그렇게 찍지 않겠죠? 하고 샷이 딱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 저는 이러고 있고, 자문사 대표님은 뭐 말씀하기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계시고. 샷 딱 들어와서 카메라 들어오자마자 막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냐면, 자,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수치가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이제는 저도 수치가 가물가물한데, 미국의, 자, 힐러리, 트럼프, 미국의 유권자의, 여성의 55%가 힐러리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54%인가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백인은 51%인가? 53%인가가 하여간에 이쪽이 우세해요.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리고 히스패닉의 그다음에 유색인종, 이민자들 거기는 70% 이상이 힐러리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힐러리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겠죠. 사실상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트럼프가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미국의 남성의 54%는 이건 정신병자인 거고, 예? 그죠? 그 다음 백인의 53%는 뭐 진짜 모자른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브렉시트를 갖다 꼈다라는 거예요. 브렉시트처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브렉시트 보여주면서 영국 국민들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막 울먹이면서 난 이게 뭔지 몰랐다. 아니 무슨 아프리카 국민이에요? 선진국이에요. 그쪽에서 브렉시트 뭔가 난리 난 것 같지만 그때 영국의 재무장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뭐라 그래요? 하드 브렉시트.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진행할 거야. 무슨 중간 선거를 다시 안 해. 다 필요 없어. 우리 할 거야. 뭐냐면 브렉시트 별거 아니야. 유럽을 탈퇴하겠다는 얘기뿐이 아니에요. 유럽 탈퇴하겠다. 그럼 유럽 탈퇴하면 뭐가 문제냐? 자유무역 경쟁 체제가 아니라 우리는 국수주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유럽이 니네 제재를 할 거야? 영국이 5위입니다. 5위. 예? 전 세계적으로 경제 동향의 위치가 5위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국을 제재를 해? 못해요. 물론 충격을 받아서 파운드화가 좀 약세를 띄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트럼프가 우리나라 FTA 다시 한다고요? 이거는 국제관례상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나의 표를 위해서 보수주의 성향을 강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힐러리마저도 지금은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쪽이 너무 힘을 받으니까. 야, 이민자 자꾸 받으니까 테러 나잖아. 막 이런 게 힘을 받으니까.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자꾸 문제를 거는 게 아니에요. 북미조합도 나쁘다 같은 경우도 탈퇴를 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건 되지가 않는 얘기예요. 아예.
그리고 기후협약 같은 경우도 뭐 오바마 같은 경우 작년에 파리 기후협약을 해서 11월 4일에 이제 발효가 됐죠. 근데 예전에 교토 정서 발효했을 때 부시가 되더니 그걸 다 뒤집어 버렸어요. 안 해버렸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대체 에너지가 뭐 무너지거나 없어지거나 안 그러죠. 유가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또 나오는 것처럼 정책 부분이 정치인이 얘기했다고 확 뒤집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이 지지율에 대한 흐름이 변동이 나오더라도 미국이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 누가 돼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당이 집권 여당이 돼서 그냥 그대로 혼란이 없이 가는 게 좋다라는 게 월가의 표현인 거지. 트럼프가 되면은 무슨 뭐 전쟁합니까? 아니죠. 트럼프도 잘 살아보세잖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 아주 같이 공동적으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하겠다. 그리고 뭐 그렇게 아주 엇갈리게 표현되는 게 그다지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공약에 잘 살아보세요 공약. 다만 조금 더 강경한 정책을 펴겠다는 건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뒷부분에 다시 해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의 문제가 펀더멘털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 무슨 얘기냐면은 환율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강세를 띄어서 수출주들의 실적이 너무너무 훼손이 됐다. 그렇다면은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이죠.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ER이 15배 정도, 정확히 따지면 15배 반, 15.5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조금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PER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80배까지 되어 있었죠. 아모레퍼시픽. 근데 이러한, 그 다음 제약주는 뭐 100배, 200배, 300배 이랬고요. 어찌됐건 이러한 상태.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5배까지 밀렸었어요. 2003년도에는 어마어마했었는데. 그리고 PBR 자체도 심한 경우에는 이제 1.1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만 밀려 내려올 때 방금 말씀드린 기업 실적의 악화라든가 어떤 그러한 뭐 환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밀려 내려갔다면 추후에도 어렵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저평가 상태가 돼버린다. 저평가 상태.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닌 거는 다시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20%의 조정 그러한 흐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봉으로도 위태로운 상태의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때문에 공포를 가지고 갔고 거기에 뭐 전국 불안에 대한 공포를 갖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월봉상의 라인이 이러한 라인에 부딪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격이 좁혀져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크게 뭐 문제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수급 부분까지 보고 글로벌 증시 다시 보면요.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2월 대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선물 쪽에 대한 매도는 아주 공격적입니다. 제가 판단할 땐 그 선물의 매도라는 거는 해치입니다. 왜? 현물 쪽을 본인들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전국 불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엄한 생각을 하시고 엄한 행동을 해버리셔갖고 갑자기 더 큰 충격 패닉이 와버린다. 난리 나겠죠. 그러면 일시적인 충격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럼 현물을 이렇게 매집한 현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로스컵 범위에 또 악순환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선물 쪽에선 제가 볼 땐 해치다. 왜? 현물 쪽에서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현물도 하루에 매도를 하면요. 1조 이상 매도해요. 1조 이상의 매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거기에 그나마 다행인 게 연기금이 아름아름 조금 들어와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1조를 들어오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이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저기 고점부터 겨우 4%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종목별 변동성이 너무 큰 게 그게 불안한 거죠. 내 종목도 혹시 테크인처럼 그냥 막 20% 깨질까봐. 근데 이제 그러한 불안감만 잘 이겨낼 수 있으면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간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전체적인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선물 쪽에서만 해지 차원에서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제. 이건데,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다 아시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8일 날 그게 나왔어요. 이메일. 예? 그죠?
이메일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 이메일 스캔들. 그 부분이 28일 날 나왔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의 이 지지율 변화였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아마 이게 반영이 된 건가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들어서서 트럼프가 이겨버리죠.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지지율에서는. 근데 시장 충격은 별로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앞부분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12%가 차이가 났었는데. 12%포인트가 차이가 났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이메일 스캔들 나오기도 전에, 뭐 유권자들이 이메일 스캔들이 나온다는 걸 미리 할까요? 정치인들도 몰랐던 거를?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뀐 거예요. 따라잡힌 겁니다. 그만큼 그 국민들도, 뭐 미국 국민들 선거인단도 국민들 기준이겠죠. 지지율이니까. 국민들 기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충격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역전된 이후의 흐름에서 좀 따라잡힌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야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는 좀 늙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또 이상해 보이고 아닙니다. 힐러리 여사하고 또 한 살 차이예요. 예? 한 살 차이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분은 아니긴 한데 하여간에 당선 확률은 또 달라요. 지지율은 말 그대로 인기도인 거고 당선 확률은 이게 이제 그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투표를 내서 힐러리가 얼마큼 표를 다 가지고 가냐. 그쪽을 한 주에서 이기면 그 표 다 가지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당선 확률은 지금 조금 더 낮아졌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낮아졌을 수는 있지만 뭐 월등합니다. 현재로서는 월등한. 그래서 뭐 오바마가 잘해왔고 민주당이 잘해왔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뭐 골수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선거를 누가 많이 하냐 안 하냐 이런 개념인데 선거인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선거인단은 다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당선 확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트럼프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시장의 변동성이 한 차례 만약에 나온다. 그럼 거기에서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뭐 전국이 불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왜 FBI에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어제도 나왔어요. 사실은 지인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그럴만 하니까 했나 보지.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에서. 그리고 또 그게 문제가 있으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10월에 좀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대요. 가끔 있었는데, 그러니까 11월에 항상 대선이 있죠. 11월에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고, 12월 달에 뭐 일반 투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상하원이 뭐 그걸 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 발표하고 뭐 이런 수순이 있는데, 어찌됐건 예전에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 대선 11일 정도 냅두고, 10월 28일 날 요거 지금 현재고, 그 다음에 예전 72년도에 리처드 닉슨이 가만히 있는데 보좌관이 갑자기 나와서 야 베트남전 종전할 거야. 그때 막 전쟁에 대한 반대가 이제 슬슬 일어나고 있는데 야 종전할 거야 라고 해갖고 한 방에 역전해서 당선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제 종전은 당선되고 나서 한참 있다, 몇 년 있다가. 그리고 이란 정부가 미국인 인질 52명을 대선 전에 이제 80년도에 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야, 나 석방 안 할 거야. 해가지고 갑자기 카터의 지지율이 뚝 떨어져 버리고 레이건이 싹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모두와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 오히려 이겼죠. 이겼는데 뭐를 했냐면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어찌됐건 그거를 폭스사에서 보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겨우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이제 요구를 했었죠. 지저분한 정치를 한다라고.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양 진영을 다 욕을 하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테러하겠다 이것도. 또 테러할 거야! 라고 해갖고 부시가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또 테러할 거야.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집결돼 버리겠죠. 마지막으로는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 12년도 10월 25일 날 미국에 이제 엄청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막 쑥대밭이 됐을 때, 우리 여사님은 세월호 때 뭐라고 다른 말씀하셨나 본데, 여기는 헬기 타고 그 재난 지역에 막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바마가. 목숨을 내놓고 막. 그게 더 미화가 됐겠죠. 그렇게 되면서 재선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크게 이제 이메일 그 재수자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그 클린턴 대통령 재단의 또 어떤 비리 같은 경우도 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안 좋은가 봐요.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날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의 흐름은 보시면 3분기 GDP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럼 3분기 GDP가 좋게 나왔다는 거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주가 안 밀리고 있었어요. 안 밀리고 있었는데 이메일 재수사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밀린 거고, 근데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잘 끝났습니다. 충격이 없다라는 거죠. 실질 충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확률도 일부 하향되는 부분 정도. 그다음에 달러와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 기록한 다음에 조금 눌린 정도 수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쪽이 형성이 되면은 달러와의 강세 기조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쪽으로 가면은 공화당 쪽은 전통적으로 약달러 기조로 갑니다. 어찌됐건 그 약달러 기조 부분이 이것도 좀 더 보여드릴 텐데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심각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고공행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미터에 있죠. 멕시코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이야 이민자들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멕시코가 그 출렁출렁 되는데 우리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뭐 좀 화폐 가치가 급락을 했지만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달러 가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이민자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국가에서 큰 영향이 없고, 상승 출발 후에 하락 반전한 부분도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었다는 거. 그리고 상품 시장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장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44달러인데 이거는 뭐 어떤 엄청난 충격을 가질 수 있다는 범위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특히 요게 과매도 권역이었다라고 한다면 과매도 권역만 넘겨놓은 겁니다. 여기서 유가 급락 나왔을 때 2014년 말에 시장 유가 때문에 폭락 나온 거 있나요? 없어요. 유가 때문에 글로벌 시장 깨진 거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때 달러와 인덱스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달러와 인덱스의 결제 통화의 강세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전통 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야, 석탄 마음대로 써. 석유도 마음대로 써. 뭐, 그게 무슨 문제야. 왜? 그쪽은 서부 지역에, 부시 가문이 서부입니다. 텍사스주입니다. 그쪽에 원유 사업에 대한 관여가 돼 있어요. 그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도 그쪽에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 이런 게 정책적으로 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가는 움직일 수 있겠죠.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고, 거기에 대체 에너지는 유가가 올랐네. 셰일가스 이제 50불 넘어가면 셰일가스를 파가지고 그걸 쓰자. 그 비용이 좀 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 올라. 야, 그럼 태완강 좀 더 활성화하자. 그게 좀 싼데? 뭐 이렇게. 힐러리가 되면 그쪽에 정책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관련 이제 뭐 태양광이나 대체 에너지 업체는 더 큰 수혜를 받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돼도 그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상품 시장의 흐름이 뭐 금이라든가 혹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책 불안 때문에 혹은 정치 불안 때문에 급등락이 연출된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달러와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우와 이렇게 되죠. 우와 엄청나다. 야 이거 트럼프 쪽으로 기우니까 막 달러와 인덱스가 막 우와 이것 때문에 큰일 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데, 주봉 보시면 이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여기서 떨어졌죠. 결제 통화가 올라가니까 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뭐 경기가 갑자기 더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역사적으로 인덱스 자체가 6개 통화에 대한 지수, 뭐 엔화라든가 파운드화라든가 이런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의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 100을 역대적으로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금리 인상을 더 하더라도 100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격차 벌어지죠. 환율 격차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일부 있는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기업의 조달금리 올라가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부담감을 줘서 살아나는 경기를 죽이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아직까지 추가 양적 완화는 안 하고 있어요. 브렉시트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쪽이 금리가 어찌됐건 똑같이 제로금리 뭐 이렇게 멈춰있는 금리 조금 더 악화되면은 조금 더 양적 완화를 해줄게 하고 있는데 미국만 금리를 올리면 환율 격차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천천히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혼자 막 뭐 달러가 강세를 띄고 그러질 않아요. 예전에 이제 뭐 원체 많은 자금을 풀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고 엔화가 강세를 띄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의 미국의 대선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어마어마한 변동이 생기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혀 문제 없다. 그럼 상품 시장 안정적이죠. 채권 시장 안정적이죠. 달러 인덱스 긍정적이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죠. 이럴 때 우리가 와 이거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이 환율이라는 거죠. 펀더멘탈을 훼손할지 안 할지. 미국이 2차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관찰 대상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를 또 포함했어요. 스위스까지 포함했어요. 근데 먼저 설명드렸죠. 중국, 우리나라, 또 사우디만 빼고 대만, 일본, 또 독일, 스위스 이렇게 6개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해놨는데 트럼프 얘기처럼 방위비 분담 더 시키고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채권입니다. 건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규제 부분은 내년에 더 완화됩니다. 왜? 중국 쪽에 IMF, SDR 편입 요건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 재무부 쪽에서 더 완화시킨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1,100원대 환율은 잘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적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창피한 거죠. 해외 나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렇게 뭐 어떤 일정이 있었다면은 그것도 다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다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리먼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취약하다는 거예요. 와 우리 잘 살아 선진국이야 뭐해 웃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나라 원화 가지고 어디 가갖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해외여행 가서? 우리나라 돈은 돈도 아니고 그냥 종인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원화 가치의 훼손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원화 가치의 훼손이 이 정도 수준 더 넘어가야지. 정치는 정치인 거고 전국 불안은 전국 불안인 거고 금융시장은 금융시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꾸 이제 막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사건. 그리고 그때도 전국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런 흐름 속에서도 시장은 오히려 랠리가 나왔던 부분들. 그잖아요. 미국하고 관계도 안 좋잖아요. 맨날 뭐 싸운다고 하고 한나라당에서 야 그러고. 근데 시장은 어땠습니까? 날라다녔죠.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수혜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해석을 많이 다르게 해드려요. 말 그대로 대선 수혜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내놓은 거 몇 개 없어요, 사실. 몇 개 없는데 그게 이제 기사화돼서 재탕삼탕이 돼요. 방송 나온 사람들 다 내용 똑같아. 그럼 다행히 애널리스트 분석 내용이라도 보고 나와서 사이버 애널이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기사 내용 보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도 잘못되어 있는 게 좀 있다라는 거죠. 애널리스트도 연세 많은 분도 계실 거고 경험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어린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교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대선 결과 아무 상관없이 서로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입니다. 가장 크게 알려져 있는 거는 건설이죠. 인프라. 워낙 지금 노후가 돼 있대요. 고속도로나 이런 게. 그래서 그거는 힐러리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서로 하겠다. 네?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 정책 같은 경우도 서로 하겠다고 해요. 사실은. 네?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화당이 보호무역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환율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채권 찍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요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방산업종은 무조건 공화당 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산업체들이 미국 쪽에서 7년째 랠리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죠. 7년째. 왜 그러냐면
오바마 쪽도 국방비를 증액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전체 예산의 17%인가가 뭐 되나 봐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미국을 뺀 나머지 방위 산업 비용을 많이 쓰는 나머지 6개 국가를 합산한 금액보다 더 많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내년에 예산도 더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방산업체 이제 뭐 미국 방산업체 보시면 한 7년째 랠리입니다. 힐러리가 돼도 그걸 유지하겠다는 내용이고 뭐 트럼프 쪽이 되면 공화당이 되면 더 강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럼 소비는 우리나라 건설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체 수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상관이 없어요. 미국의 인프라 구축하는데 왜 우리가 건설업체가.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중동, 예? 중동에 이제 뭐 좀 화랑이 오거나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 예. 동남아 쪽 이런 쪽에서 신규 수주가 일부 나오고 있고. 그다음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IT나 이런 게 들어가죠. 자동차도 포함됩니다만 엔화 경쟁력에 좀 힘들고요. 그래서 IT.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흐름인데 자꾸 이거를 당의 기준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당의 기준에서. 안 됩니다. 그럼 거꾸로 죽는 건 뭐가 죽을 수 있느냐? 제약 바이오는 죽습니다. 무조건. 제약 바이오는. 전통 제약은 오히려 안 돼. 우리나라는 전통 제약이 없죠. 그러니까 신약을 완벽하게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신약을 개발해서 내놓을 수 있는 업체가 그다지 없습니다. 뭐 한 7년 전에는, 그러니까 2007년 이럴 때는 아예 없었고요. 한두 군데 정도. 지금은 뭐 많이 확대돼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된 쪽도 신약을 개발하는 쪽이 아니라 위탁 생산을 하는 쪽이에요. 누가 신약 갖고 오면 생산해 줄게 내가. 그겁니다. 그럼 왜 둘 다 죽느냐? 집권 여당에서 오바마 케어를 하면서 사실상 랠리가 나온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그 랠리에 동참돼서 이제 2015년도에 움직인 겁니다. 그 전에 한 10년 이상을 멈춰 있다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야 제약 바이오 간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갔는지의 근본 원인을 아셔야죠. 그래서 미국 쪽도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를 원래 더 많이 봐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그다음에 S&P 500의 헬스케어 지수 이렇게 깨지다가 2009년도 3월 바닥 찍고 정상적으로 오다가 2013년부터 해서 이렇게 랠리가 갔는데 우리처럼 폭등은 아니고요. 시장 대비해서 이제 좀 더 강한. 그래서 이제 옐런 의장이 이거 지금 거품입니다라고 경고할 정도로 집권 여당 쪽이 되겠죠. 그리고 힐러리 여사가 오바마 케어가 있고 그럼 수혜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주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 주가 상승의 원인은 뭡니까? 약값을 올려서 어떻게 돼요? 수익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오바마 케어라는 게 의료보험제도를 제대로 해주자는 건데 그럼 정부가 예를 들어서 90%의 약값을 지원을 해준다. 약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힐러리가 2015년 여름에 개인 SNS 계정에 올려버린 거죠. 야, 약값 상한제 해버린다. 이거 과열이다. 거기서 미국의 제약주 바이오는 고점을 찍고 다 깨져 내려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야, 오바마 케어 한대. 복제약 뭐 시밀러 괜찮대. 라고 해갖고 가고 저쪽에서 떠든 거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찍고 한미약품 문제 터지고 그렇게 되면서 유한양액 또 문제 터지고 PER 뭐 어마어마했던 거 다 정상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힘듭니다. 제약주는. 거기에 바이오도 그럼 바이오는 되잖아요. 바이오 자체도 지금 약값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권 여당에서 너는 안 돼! 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오바마 케어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오바마 케어 자체를 없앤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복제약 안 돼! 전통약 써. 규제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죠, 또. 예? 직접 생산이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예. 그래서 제약주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은 잘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업체가 시가총액 1위 하는 건 부시. 예? 부시 정부 때예요. 공화당 정부 때.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 한 것도 부시 정부 때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저기 누가 클린턴 때는 MS 그리고 지금은 애플이죠. 시가총액 1위가. 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석탄이든 석유든 마음 놓고 써라. 무슨 뭐 걱정하지 말고 써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정유 화학 업체는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그 긍정적인 요인이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예전처럼 유가가 급등하면은 얘네가 좋다 무조건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유가 급등하면은 재고 자산이 많아지면서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덩달아 그때 당시에 랩 상품의 효과 때문에 덩달아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유가 상승이 나오면 정제 마진이 조금씩 효과를 보죠. 재고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가격이 높으니까 마진도 덩달아서 조금씩 더 붙일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5%의 영업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는 더 커진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매출은 주는데 영업이익, 구조조정을 해서 영업이익률만 높게 나오죠. 그죠? 그런 맥락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정유화학 같은 경우가 매출도 높아지고 금액이 높아지니까 매출도 높아지고 마진 폭도 높아지는 것 때문에 보는 건데 만약에 힐러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범위에서의 흐름 그리고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어차피 상품 가격은 같이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이왕이면 힐러리가 되면 더 긍정적이겠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종목의 기준을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공화당이 됐을 때와 민주당이 됐을 때 약간의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업체들의 차이가 일부는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뒷부분에 이제 하나케미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의 주력은 기초 소재입니다. 이쪽의 주력은 화학이에요. 그러면 뭐 트럼프가 되면 화학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요. 이번 3분기 실적도 기초 소재에서 한 120%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이제 태양광은 사실상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하나케미칼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태양광이나 여타 이제 다른 사업 기준에서가 영업이익이 한 62% 정도 증가한 걸로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힐러리가 되면 더 좋고 트럼프가 돼도 유가 부분에 상승 기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황 부분까지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럼 제가 아까 몇 시부터 시작했죠? 4시부터 했나요? 그런가요? 30분뿐이 안 했나?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빠르게 할게요. 오늘 빠르게 해서 한 방에 딱 끝내죠, 뭐. 그죠? 쉬는 시간 갖고 또 하시느니. 자, 보겠습니다. 이 수익률을, 밤새 고민을 해서,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아주, 진짜 뭐, 예? 이건 아시죠, 뭔지. 예.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설명드릴까요? 어찌됐건 이 포트폴리오로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대로 가져가신 분의 기준에 이러한 수익금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억 7천 정도 편입해서 요 수익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가장 고점을 찍을 때가 1억 6,900인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거를 빼면은 3,800 빼야 되니까 1억 3천. 브렉시트 이후에 지지난주 고점을 찍을 때가 1억 3천 정도 추가 수익이었으니까 그럼 대략 얼마예요? 20-30% 되나 수익이? 계좌 수익이.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10월 21일 날 종가 기준에 1억 6,390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1억 4,100으로 떨어져 버렸죠. 10월 28일 날. 이번 주 이거 어떻게 됐을까? 난리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띵 하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9,600만 원으로. 그럼 1억 7천에서 1억 6,900이었으니까 뭐 거기서부터 따지면 한 7천만 원 손실 나버린 거죠. 어마어마하죠. 10몇 프로 떨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이유는 하나테크인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테크인을 그날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이나 그 종목 포트폴리오 문자를 일반인들께는 이제 못 보내드리고 저희 주력 그 고객님들께도 지난주에 너무 죄송하게 책 작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송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일단은 공식 주력이 요 4종목이고 밑에 종목은 이제 압축 종목이고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인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방에서 질문이 나왔겠죠.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20%까지 밀려 있을 때도 정리. 일단 뭐가 어찌됐건 간에 정리. 시장도 안 좋고 일단은 안타깝지만 차익 실현. 만약에 손실이셔도 정리. 만약에 이제 그날 그렇게 해서 시초가의 4%, 3%, 4% 정도 떨어졌을 때 기준을 잡으면 현재 금액이 요 기준이 되는데 만약에 정리를 못 하셨던 기준이 되면 이렇게까지 밀려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터졌을 때 대비해서는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브렉시트 대비해서는 수익이긴 하지만
뭐 지수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흔들린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빼고 비중 조절하고 뭐 해봐야 그것도 머리 아프겠더라고요. 결론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4종목으로 압축을 해버렸어요. 다시 4종목으로. 그래서 이날 기준에 이게 이날이에요. 11월 4일 기준에 뭐 마이너스 나도 계속 보여드리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야죠. 11월 4일 기준에 종가입니다. 11월 4일 기준에 종가. 남들이 무섭다고 할 수 있는 KB금융의 4만 원 이상에서의 종가. 삼성전자에 와 저거 쟤 밀리지도 않고 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올라왔는데 그 상태에서의 종가. 편입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5, 30, 30, 15. 왜 그렇게 했냐면 현금 비중도 있으면 좋은데 그냥 꽉 채워놓고 그래야 보시는 분들이 그 비중에 대한 체감 온도가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원래 욕심 같아서는 삼성전자를 더 넣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현실성 없다고 그러실까봐. 근데 저라면은 삼성전자를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 테크인 때문에 저도 가슴이 요만해져 있어요. 시국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뭐 요만한 핑계거리 하나 있으면 막 때릴까봐.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피해가느냐? 제 생각에는 굳이 피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이 종목군들이 튼튼하길래 저렇게 압축을 할까? 욕심나는 거 솔직히 더 많아요. 현대중공업도 있고 무슨 뭐 GS건설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SK 하이닉스는 안 좋습니까? 근데 다 감안을 한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싫다 하시면 SK 하이닉스. 하나케미칼이 싫다 하시면 화학정유는 빼버리세요. 하나케미칼이 싫으시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KB금융이 싫다. 그럼 뭐 우리금융이 좋을 것 같다. 그럼 뭐 우리금융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은행 뭐 이런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금융지수는 꼭 같이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N소프트가 싫다라고 하시면 이제 N소프트를 빼시고 나머지 이제 업종을 보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뭐 건설주도 예상보다 심한 규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수급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고 수급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싫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나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종목에서의 흐름. 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야, 이거 삼성전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갖고 계셨으면 소나기 들 맞았어요. 소나기가 뭐야? 오히려 따뜻하지. 이게 삼성전자 일봉 차트잖아요. 이게 얼마나 따뜻해요? 시장이 이 난리통에.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면 어때? 내 종목이 살아있는데. 야, 그러면 시장 반등 나올 때 얘를 팔아서 낙폭과대를 들어가면 그것도 괜찮은데 얘를 놓칠 수 없는 거는 주주환원 정책 나오고 인적 분할이 나와야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삼성전자의 수급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지금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봉, 주봉 뭐 다 나중에 보시고요. 그 목표 주가 라인 설정 범위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입니다. 월봉 기준인데 보시면 W자형 패턴에서의 요 높이 W자형 패턴에서의 요 높이. W자형 패턴에서의 요 높이의 기준에 월봉 목표 주가 요 정도 잡으시면 한 뭐 W자형 패턴 기준에서는 요 높이면 얼마가 되죠? 볼게요. 150만 원 좀 안 되고 여기가 110만 원? 110만 원? 그러면은 40만 원.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180, 200, 뭐 요 사이? 그럼 뭐 수치 정확히 나중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정확히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W자형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얼마나 대박입니까? 예? 하나케미칼은 사실 주봉에서 메꾸고 내려왔는데 N소프트도 메꿔버렸는데 안 메꿨잖아요. 지금 갭을 계속. 중간에 메꿨다가 꼬리 달고 돌리고 중간에 메꿨다가 꼬리 달고 돌리고 이게 목표 주가가 220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220에서 낮추지를 않습니다. 이게 메꿔지면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죠. 이게 메꿔지면. 요게 안 메꿔진 상태고, 우리 실질적으로, 요 부분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220 된 거에 요 기준은 여기입니다, 여기. 돌파갭 이후에 급진갭. 급진갭을 메꾸는가 했더니, 그러한 단종의 악재까지 이겨내고, 돌려놓는다? 수급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계속, 다 매번 뵙는 분들인데, 예, 그래도 또 한번 해드릴게요. 실적입니다. 실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적의 기준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주당 가치. 무슨 얘기냐면 실적은 2013년도에 36조 영업이익. 그때 가장 높아요.
내년 컨센서스 한 33조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지금 뭐 무궁무진하게 좋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한 1조 6천억 이상 매수한 것도 아실 거고, 가장 많이 매수한 거예요. 업종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주주환원 정책 한다고 11조를 매수했어요. 이게 몇 퍼센트냐면 5%대 매수입니다. 자사주 매입. 이익 소각해버렸죠. 주당 가치가 확 올라갔죠.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그 33조 이상으로 돼 있는 거고, 화폐 가치의 훼손이라고 그랬죠. 유동성 장세 레일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살아났을 때 유동성 장세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 내려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먼저는 호빵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무슨 얘기했냐면 신문 얘기했어요. 동아일보 어제 날짜 그 신문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 책 광고, 5단 통광고가 나가거든요. 그래 이제 야 신문 동아일보 빨리 가서 동아일보 다 사와. 그리고 본사에 빨리 얘기해서 신문 다 보내라 그래. 야 그거 100원이면 사지 않아? 100원이 한 돈 1,000원 하는 것 같은데 신문가? 저 어렸을 때 100원인가? 얼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폐 가치의 훼손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가격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논리. 그 다음에 인적 분할. 이 인적 분할은 도덕적으로는 안 좋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3대 7로 나눈다. 뭐 2대 8도 상관없어요. 가벼워지죠. 지금보단 가벼워지죠.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총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그룹에서는 해야 될 이유는 이건희 회장님 지금 뭐 돌아가신 건지 진짜 식물 인간인지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이재용 씨로 넘어오는 수순 과정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씨가 지금 삼성전자 지분이 1%가 안 돼요.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건데요? 장악을 못하죠. 그럼 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거, 생명이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럼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1% 매수하는데 2조 이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가로 따지면 2조 훨씬 넘죠? 그러면 방법이 별게 없어요. 지금 이재용 씨가 삼성물산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산을. 그러면은 엘리엇이 주장한 게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을 해서 홀딩스와 사업회사로 쪼개라. 그러면 지금 홀딩스 쪽하고 사업회사하고 잘라질 때 자사주 부분은 사업회사만 남길 겁니다, 아마. 자사주. 자사주가 13%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주주 관계, 특수관계인들 지분이 18%, 국민연금이 8%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31%예요. 신문에 뭐라 나와요? 30%로 나와요. 왜? 이익 소각한 거 계산을 안 하고 옛날 자료를 갖고 내니까. 근데 그걸 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1%고요. 이 31%에서 13%는 여기만 냅두고 사업회사에는 안 줍니다. A가 30%, B가 30%, C가 27%, 그 다음에 자사주가 13% 있었다고 치면 요거 빼고 균등하게 요 비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맞춥니다. 그럼 여기는 의결권이 생겨요. 정부가 혜택을 준 게 인적 분할을 하거나 했을 때 의결권을 줍니다. 지주사로 전환해라. 왜? IMF 때 자꾸 그 이전에 그룹에서 돈이 생기고 이쪽에서 수익이 나면 비상장에 자기들이 막 돈 밀어주고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와라. 지주사로 전환하고 경영 지배인을 선임하고 혹은 뭐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그렇게 가라. 라고 해서 지주사로 전환하는데 채찍만 때릴 수 없으니 당근을 준 게 자사주. 의결권 발생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31% 늘어납니다. 대주주가. 근데 요거 가지고 또 애매하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라.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은 삼성물산이 홀딩스에 대해서 40%의 지배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이 이재용 씨가 좀 있는 편이죠. 그 수준입니다. 어찌됐건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근을 또 줘야 돼요. 그리고 여론도 잠재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자체가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해서 주주환원책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을 했고 주주환원 정책을 약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너네들 법인세 유보율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2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배당이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 자사주 매입이 증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 그렇게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는데 우리나라만 2001년부터 그것을 폐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기업만 살이 찐 거죠. 그걸 다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주환원 정책은 이번 달에 나오죠. 네,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펀더멘털 상으로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이렇게 4종목 해드릴 거예요. 아까 그 4종목.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데 힘들어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있잖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갤러리아 백화점의 대주주가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100%를 하나 케미칼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면세점 사업이 3조인가 5조인가 그렇대죠. 연 매출이. 예.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이 면세점 사업 승인이 났을 때 하나 케미칼이 그 당시에 그날 기준에 16%인가 12%인가 갭상승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태양광 부분은 그 마다들이 하고 있죠. 마다들이. 그리고 그쪽에서는 어찌됐건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밀어줬든 안 밀어줬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영권 여기도 승계 작업을 해야 되고. 케미칼의 기초 소재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원샷 배법에 대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은 주가가 밀리는데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수급이 더 들어오는데 주가만 밀리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려고 꼬리치다가 그냥 뭐 미국 대선에서 갑자기 또 트럼프가 이겼어. 이게 뭐지? 그래 눌릴 때 더 사지. 개인들만 뺏기고 있어요. 개인들. 그래서 요 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 요거 보이시죠? 요거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 3% 이상 물량을 뺏긴 겁니다. 3%면은요,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죠. 주봉, 월봉 다 보여드릴 텐데, 자, 주봉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봉을 보여드리고, 이거 대박입니다. 갭 상승이 나왔고요. 돌파갭 대박입니다. 그럼 목표 주가 이렇게만 잘라놔도 이만큼입니다. 3만 원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면서 밀려 내려올 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깨지더라도 꼬리 달고만 돌리면 갭만 살려놓으면 대박입니다 했는데 삼성전자는 살려놨죠. 얘만 못 살린 거예요. 그럼 못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리 말씀드렸어요. 못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못 살리면 이 흐름이 둔화되는 거일 뿐이지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수급도 놓고 보고 얘에 대한 기본적인 펀더멘털도 놓고 본다는 거죠. 그럼 이 수급이 지금 3.29%인데 적으냐? 적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많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뺏어간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더 많이 뺏었어요, 지금.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만 9.37%를 샀어요. 화학업체, 정유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산 겁니다. 유일하게. 화학업체, 정유업체 중에서. 물론 기관은 팔았죠. 팔았는데 개인 물량까지 연초부터 기준 잡으면 더 잡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매수 평균 단가 더 재밌어요. 25,000원이에요. 25,000원에 9%다. 약 10%에 달하는 물량이면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제가 외국인이고 제가 혼자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 50%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소형 주건, 대형 주건 10% 가까이 물량 샀는데 50%를 올리지 못한다. 뭐 30%에서부터 차익 실현을 깐다. 그러면 그건 100% 손실입니다. 거기다 불법을 못 하잖아요. 가장 매매를 못 하잖아요. 정상적인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깔 수 있냐? 못 갑니다. 그럼 최소 50%의 범위면 12,500원만 잡아도 37,500원. 올해 들어서 편입한 물량을 털려면 37,500원까지 들어 올려야 되는데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가 또 중요하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거고요. 어느 정도 매집했을 때 얼마큼 갈 수 있다. 그 매수 평균 단가의 10% 프리미엄인데 지금 뭐 행보장 눌림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 부담은 없죠. 이러한 양봉 크기 하나면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38,000원, 4만 원입니다. 요 양봉 크기 하나가. 예?
나올 수 있느냐? 시국도 안 좋고 전국도 불안한데 실적이 일단 좋고요. 매집이 돼 있다라는 거는 네? 매집이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보다도 정보력이 좋은 쪽에서 그만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지금 같은 때 굉장히 기회입니다. 뭐 미국 대선 영향으로 눌렸던 다른 거 때문에 눌렸던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10% 눌렸어요. 사실은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빠서 눌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KB금융도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비중을 15%.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더 많이 드리는데 성향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돼요. 전체 4종목의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25%, NC소프트, 하나케미칼 30%, 15%. 근데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 종목이 더 좋아하시면 이쪽 비중을 더 늘리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봉 차트 보시고 추세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42,000원 1차적으로 그리고 4만원 선 마지노선으로 놓고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의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드앤숄더를 역 헤드앤숄더를 그려놓고 이게 이제 축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라인이라는 거를 몰라요, 일반적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킬 때도 이 축라인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축라인이라는 게 헤드앤숄더에서 위에서 떴던 밑에서 떴던 축라인이라는 게 이게 형성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넥라인이라고 불러요. 저는 축이라고 좀 표현을 들었고 넥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넥라인 뭐냐면 요 넥타이, 요런 거. 그래가지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락의 추세는 이게 하락의 추세인 거죠. 이게. 그죠? 그 하락의 추세는 베껴냈어요. 그리고 한번 눌렸다 다시 움직이는데 이거를 역 헤드앤숄더 모형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이 추세 라인에서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서양식 패턴의 기본 패턴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목표 주가를 어느 시점에 어느 구간에서 설정을 할 것이냐가 요 축라인을 이 추세의 축라인은 넥라인을 벗겨낸 요 시점에서부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이는 어디부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입니다. 가운데 축의 기준. 요 높이만큼, 요 크기만큼 올라설 수 있다의 목표가 여기입니다, 사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 모형의, 역 헤드앤숄더 모형에서의 서양식 패턴의 목표 주가고, 목표 라인이고, 이거는 사실상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게 지금 오늘 여기까지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러고 나서 눌리고 다시 움직인 건데, 역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로 해석을 안 하시고, 오히려 월봉에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다시 밀려서 내려왔지만 예전에는 이것만 보여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립니다. 변동성 어때요? 굉장히 컸죠. 단기간에 몇 년 동안에. 물론 뭐 리먼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몇 년간을 15%에서 움직인 거예요. 15%가 말이 됩니까? 예? 그런 종목을 또 추천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에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업황 자체가 바뀌잖아요. 금리 자체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수익이 더 많이 난다라는 가정보다는 관심이 집중된다. 제가 미국 대선을 아무리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정국 괜찮습니다. 그래 봐야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 눌려요. 그리고 어차피 많은 분들이 정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지고 계실 거고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거면 반대급부의 해석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 수급도 올해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들어왔어요. 적은 물량 아니고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KB금융도 지금 라인에서 다시 돌린다라고 보시고 수급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다시 뚫고 갑니다. 이런 거는. 추세적으로. 그래서 금융주 꼭 보세요. 얘가 싫으면 신한지주도 있고 많죠. 하나금융지주도 있고 많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해서 14%나 밀려나가서 지지지지지지지. 그래서 캔들책을 보시라는 게 좀 핑계를 많이 든다면 며칠 전에도 한 10년 이상 되신 고객분이 오셨어요. 대화를 하는데 저랑 같이 하려면은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일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안 주잖아요. 매도 사인, 매수 사인 제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리 매수 사인도 미리 드리고 매도 사인도 늦게 드립니다. 매수는 일찍, 매도는 늦게.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있으면 더 떨어지면 뭐 더 사는 경우. 그리고 혹은 고점에서 뭐 알아서 정리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제 입장에서는 네 종목을 예를 들어서 올해 내내 갖고 가고 있어요. 자, 고점입니다. 정리하셔서 다시 자, 보셨다. 여기서 사겠습니다. 혹은 뭐 여기서 사겠습니다. 그때까지 현금 가지고 계시면 몇 분이 계시냐고.
그리고 저도 어찌됐건 유리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정리하시고요. 가만히 갖고 있어요. 다음 달에 매매 다시 하죠. 아무도 안 해요. 다 탈퇴, 나가. 현금 100%. 누가 계시겠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아우,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잘라드렸을 때, 이게 만약에 100%다. 그럼 잘라드려야지. 잘라드리고 기다리세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라드리고, 자, 여기서 매수합시다. 혹은 여기서 매수합시다. 돈이 없어요. 왜요? 그럼 딴 거 사갖고 있어. 응? 다른 거. 그럼 그런 매매를 하실 것 같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부분과 또 중장기 추세 부분을 다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기준은 캔들로 보시면 사실상은 하락 장악형이 돼버린 거죠. 어찌됐건. 뭐 그때 당시엔 또 그렇게 표현했겠죠. 수급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견뎌봅시다. 견뎌보다 보니까 또 순실익락까지 뻥 터져버렸어요. 그럼 지금 기준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주봉도 안 좋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주봉도 뭐 어찌 보면 뭐 석별형 완성형이 돼버린 거고 뭐 별의별. 예? 자, 월봉으로 보고 수급 부분 설명드립니다. 수급이 자 1차적으로 보시면 이 종목이 수급이 긍정적이었는데 언제 많이 깨졌어요? 저기 때 많이 깨졌죠? 브렉시트 직전까지. 브렉시트 때는 덜 깨졌는데 브렉시트 직전까지 깨져서 21만 3천 원 하던 게 30만 7천 원인가요?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단기간에. 이게 몇 개월 만에. 기본 수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이번에 다시 밀렸지만은 2만 3천 원에서 2만 8천 원? 뭐 그 수준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평균 단가 2만 5천 원에서부터 과도하게 눌려진 이후에 돌려질 때 굉장히 빠르게 돌려놨죠. 하는데 툭툭툭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셔야 되는데도 내 종목도 다 물려있어. 그러니까 이동을 못 하시는데 옮기셔야 돼요. 옮기셔야 되는 거고. 자, 6월 20일부터 오늘 날짜 기준까지입니다. N소프트에 6월 20일부터 수급이 개선됐어요. 오늘 날짜까지 기준인데 150만 줄 샀습니다. 외국인이. 6.85%. 평균 단가 26만 6천 원. 20만 원만 잡아도 3천억 산 거예요. 그죠? 3천억 산 거예요. 20만 원만 잡아도. 근데 매수 평균 단가 26만 6천 원이래요. 예? 지금 26만 3천 원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15년도 10월 23일부터 또 이때부터 해서 수급이 또 개선되어 있을 텐데 이때 외국인들 150만 주 사고 개인들이 15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6.71%. 매수 평균 단가 24만 3천 원이 이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N소프트가 문제가 되고 혹은 저가를 찍고 돌렸을 때 언제냐? 넥슨재팬이 쇼를 한번 했죠. 그 적대적 안 돼요. 때려주기도 적대적 안 돼요. 경영권 분쟁 나올 수도 없어요. 또 정부에서 그렇게 납두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넥슨재팬 같은 경우는 그 환율이 굉장히 긍정적일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환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경영권 분쟁 요만큼만 딱 불거지게 하면은 주가는 움직이죠. 근데 경영권 분쟁을 의도적으로 낸 게 지분 신고할 수 없을 정도로만 딱 블록딜을 했다가 장내에서 0.3% 사고 그건 지분 신고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랬더니 야, 나 경영권 참여할래. 경영 참여할래. 3개월 후에. 그래서 11월 3일부터 그거를 먼저 눈치를 챈 외국인 기관은 쌍끌이 매집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매집을 했냐면 블록딜 물량까지는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350만 주, 15.98%, 기관이 278만 주, 12.69%를 평균 단가 21만 6천 원에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그러면 30%에 달하는 물량을 뺏어간 건데 30%에 달하는 물량을. 그 물량이 21만 6천 원인데 그럼 요거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도 50% 이상을 들어올려야 되는데 요건 더블 만들어도 정리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종목은 단기가 아니라 계속 포트폴리오로 누적을 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너무 먼 기간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가까운 기간만 놓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 단가 26만 6천 원 대비해서 그냥 짧게 잡으셔도 돼요. 50%도 필요 없습니다. 6%대 매집이니까 7% 가까운. 그러면 30%만 잡아도 얼마예요? 30%만 잡아도 326, 638 그러면 8천 원 올려야 되니까 34만 6천 원, 35만 원. 그 정도 수준이면 사상 최대치 고점. 그 정도가 되는데 갈 수 있느냐? 펀더멘탈 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사상 최대치 실적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고 더 갈 수 있는데 이번에 조정의 이유는 뭐냐? 10월 중순에 그 모바일 게임 나오기로 했던 게 11월로 밀렸다 이제 12월로 밀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밀려 내려갔는데 수급이 악화됐느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게 8월 달에 보여드린 차트예요. 그 8월 달에 26만 원일 때. 결과적으로는 30만 원 넘겨버렸었죠. 요게 W자형 패턴의 기준인데 굳이 W자형 패턴의 기준에서 이렇게 다시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여기에서 요 갭 보이시죠? 요 갭만 지켜주면 요 높이까지의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38만 원입니다. 시가총액 조단이 엄청나게 큰 종목에 대해서 이거를 뭐 단순하게 갭으로 들어올렸다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집을 했고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 들어올린 가격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전국이 좀 안정화되고 한다면 하나케미칼도 제가 볼 때는 3만 원은 이번 달에 넘길 수 있습니다. 하나케미칼도 대개 돌아가시면 이제 하나 보실 게 하나케미칼이 그 장중에 10% 이상, 뭐 어느 날은 18%인가, 15%, 16%인가? 10% 이상의 등락, 위로 세게 올라온 날이 실적 발표 때입니다. 실적 발표 직전이나 실적 발표 일이나 뭐 이럴 때. 그래서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만 하면 저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유화학 업체가 다 좋았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여전히 또 개선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업체 중에 하나케미칼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이 불안해서 밀리는 것도 있고 미국 대선에서 자꾸 태양광만 얘기하죠. 아니 얘가 기초소재 업체인데 왜 자꾸 태양광, 뭐 물론 태양광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그게 이제 비춰지다 보니까 눌리는데 물량은 계속 뺏기죠. 한 달 내내 뺏겼어요. 한 달 이상을.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조금 뭐 만 몇천인가에 넘긴 흐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다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 나와요. 늦어도 다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대형주 기준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만큼 매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케미칼도. 그래서 작년부터로 따지면 거의 20% 매집을 했죠.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30만 원 보는 거고 엔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기준에 30만 원 돌리고 12월이면은 얘도 이 앞부분에 양봉 크기를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인봉 크기가 더 등락률이 크겠죠. 그죠? 뭐 저 크기의 기준에서 11월에 이 정도만 돌려놓고 12월에 요만큼만 올리면 그게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업종 기준에서도 또 시장 대비해서의 안정성 기준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덤으로 지난주 월요일 날 갖고 나갔던 종목군들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언급드리고 나서. 맨 처음 언급드린 것보다는 올라왔지만은 거의 그 수준인가요? 하여간에. 그리고 또 고점 3만 원 뭐 형성하고 눌렸지만 13% 가까이 매집했어요. 지난주 기준에.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외국인간 쌍끌이로요. SK 하이닉스. 정식으로 따지면 5월 18일부터 매집한 물량만 1조 6천억 이상.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GS건설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간 쌍끌이 매수 13위입니다. 13위. 8위가 누구냐? 현대건설. 근데 퍼센테이지는 얘가 13%, 현대건설이 9%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에 매각재료가 있죠. 매각재료가 있는데 대우건설은 한 1, 2%뿐이 안 돼요. 유통 물량도 별로 없고. 그다음 대림산업이 한 5% 정도 올해 들어서. 주가에는 반영이 됐느냐? 올해 저점 대비해서는 반영됐는데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건설주를 볼 수 있느냐? 규제가 나왔는데 이제 규제 끝났죠. 규제 나온 게 그게 다잖아요. 더 내놓겠다 아니죠. 지금 제일 큰 규제는 뭐냐면 건설업의 제일 큰 규제는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리죠. 오히려 막 인하해줘, 막 주사 좀 놔줘, 막 그래가지고 막 정부가 압력 녹화하는데 하는 야 더 이상 주사 놓으면 죽을 수 있어 하지 마. 건설주의 가장 큰 악재는 그거라는 거예요.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때 그래야 대출 받으신 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지금 금리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매집이 단행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겁을 주고 자기네는 매집을 하고. 그리고 그 실적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중동은 뭐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중국 개선포, 중동 그리고 동남아 쪽의 신규 수주 부분들 그런 쪽도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GS건설 28일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외국인 기관이 1,000만 주 샀어요. 14%네요. 13%가 아니에요. 14%. 14%에 27,000원이면 2,700억 샀네요. 개인이 뺏긴 거 기준에서는 13%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보다 밀려 내려와 있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 좀 가져가 보시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뺏긴 게 9.67%. 어마어마하죠. 쌍끌이로 이렇게 매집을 했고. 평균 단가가, 이쪽은 현재 주가보다 평균 단가가 좀 낮아요. GS건설보다. 그러니까 GS건설의 실적이 조금 부담이 되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닌데 조금 컨센서스도 낮아가지고 그런 흐름이고, 현대건설도 뭐 여기서 지금 더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제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규제가 다 나온 거예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강하다 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주까지. 나머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보셔도 되는데 매수 평균 단가보다 좀 올라와 있다는 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가격 이외에도 나올 수 있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적 분할이나 뭐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코나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가격 지금 굉장히 좋죠. 15만 원까지 들어 올린 게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 올린 건데, 추가 매수 이후에 시장 영향으로 툭툭툭 깨졌단 말이에요. 밑에서 산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럼 거기서 다시 손바뀜. 그러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14만 원 미만으로 현대중공업도 깨져 있고, 포스코도 수급 개선폭 더 나온 상태에서, 포스코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연초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수급이 악화됐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데, 이 라인에서 수급은 더 이렇게 되다가 아니죠. 잠깐 수급 그림이 어떻게 되지? 수급은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다가 떠안았다가 다시 뺏겨서 더 뺏겨서 이 고점을 찍을 때보다. 근데 이제 주가는 시장 영향으로 더 눌렸죠. 그럼 두 종목은 업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업황은 지금 개선될 수가 없어요. 매출은 축소됩니다. 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긴축, 그렇게 해서 야 물량 좀 줄이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샷법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법,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의 개선법, 구조조정의 효과, 또 정부의 원샷법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볼 종목이 1조 미만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미만에서는 동부하이텍 정도. 그 종목도 이제 뭐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월요일 방송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변동성, 전체 시장의 변동성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11월 9일 날하고 12월 10일 날 행사가 있죠. 11월 9일 날은 5시부터 해서 식사하실 수 있고, 만약에 오늘 궁금하시면은 저쪽 공간을 제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보시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 쓰는 공간이 270평, 그리고 옆에가 반이 지금 막혀 있는데 문 하나 있는 거 열면 거기가 270평인데 거기를 지금 행사장으로 지금 꾸미고 있고 11월 9일 날 거기서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관 투자자나 방송국 관계자분들 오실 거고, 일반인 이제 VIP 고객님들도 또 오실 거고. 그래서 이미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셨더라고요. 그 참여하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날은 식사하시는 날이에요, 그냥. 그 JW 메리어트 강남에 있는 그 특일급 호텔에서 뷔페식으로 와서 식사 제공해 드리고, 이쪽은 이제 칵테일 바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12월 10일 날은 하얏트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좀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업 부분도 일정 범위는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서도 오전 11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1시간 식사 시간, 호텔식으로 식사 시간이 있고 진행됩니다. 그리고 책은 지금 오늘 나와 있고요. USB가 월요일 날 저희가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USB 나와 있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번에 행사 참여하시고, 또 USB 도서 뭐 구입하시는 분들은 문자 서비스, 지난주까지는 문자 서비스를 제대로 못 보내드렸는데 상황 봐가지고 행사 지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연장을 해드릴까. 왜냐면 뭐 그 전에 좀 못 보내드린 문자들 더 보내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신청하면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한 인원은
저희가 개소식 할 때 350분이 오셨는데 이번엔 조금 더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 때문에 좀 제가 머리 아픈데 하여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